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파월 의장이 또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가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또 말했습니다. 또한 만약에 디지털 달러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연준이 담당을 해야 한다고도 밝혔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은 시장의 매도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일부 기대감 속에 조금 안정세를 찾은 모습입니다. 어제는 또 비트코인이 4%대 상승을 했었죠. 이런 시장에서 저희가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도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저희 코인 가드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인 가드 전문가입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우리 4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 좀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이 패턴이 깨지게 된다면 우리는 다음 대응책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이제 우리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좀 예민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도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이런 코인들, 자산 다 정리해야 되느냐라고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아니죠. 우리 백신과 치료제 이미 다 개발은 다 돼 있고, 제가 의학적인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자산을 지금 급하게 다 정리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뒤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말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숭이 두창이 지금 조금 활발해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직은 자산 시장을 정리할 때가 아니다라는 관점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비트코인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 어제 4.6%가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고 단기적 이평선인 이 5일선 위에까지 안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찐반등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남은 자금 있는 돈 없는 돈 지금 다 끌어다 들여면서 이제 투자 자산으로 다시 유입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우려 차원의 말씀을 드려보면 아직은 찐반등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 상승장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 기점으로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3월달, 4월달에 강한 반등세가 나와주기도 했고, 물론 데드캣 바운스였지만 정말 강한 상승세였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기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리 길지 않은 조정세이다. 그래서 앞으로 조정세가 더 나와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우리 아시다시피 현재 악재성 해소는 아직까지 될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다 웬만치 반영될 만큼 반영됐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세, 그러니까 차트적인 분석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들여지고 있고, 단기적으로 이번 주 주말 선상까지는 양봉의 흐름세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 관점이나 물타기 시점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여유롭게 생각해 보시면서 짧은 단타적인 포지션을 잡아가시면서 오늘도 이제 방송 보시면서 좋은 정보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반등이 아직은 찐반등이 아니기 때문에 급한 투자보다는 조금 시장을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투자하면 좋겠다는 관점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코인 소식 저와 같이 살펴볼 텐데요.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캐나다 온타리오 증권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와 또 쿠코인을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제재에 나섰습니다. 기관 투자가 보유한 코인이 지금 2년 새에 22배가 폭증했다고 나와 있네요. 또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죠. 테더가 영국 파운드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GBPT를 출시했습니다. 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메타버스 표준 협의체를 조직했습니다. 애플과 더 샌드박스는 불참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항상 시장에 어떤 이슈와 호재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같이 시장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썰전 코너 이어갈 텐데요. 오늘 썰전의 주제는요. 비트코인은 지금 성장 중, 현재 알아야 할 이슈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산시장 베어마켓이다라는 경기 침체가 또 우려인 상황인데요. 또 이런 상황에서 현 시장을 좀 짚어야 할 것 같아요. 코인가드님께서 시장 상황 짚어주신다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 사람들, 여러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는 게 베어마켓으로 이미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전염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채권이 먼저, 그다음에 주식, 그다음에 코인 이런 식으로 가고 다음은 부동산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파월 의장이 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인플레이션이 뭐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계속 해왔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 하나 뺀 거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까지 이제 물가 우려 또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댔던 그런 시간에 지금 이제 파월에 이런 단어가 좀 바뀌었던 거를 우리는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이에 지금 채권 수익률 상승하고 있고 뭐 좀 주가는 떨어지고 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제 글로벌 경기 우려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이런 인플레이션 좀 척도를 볼 때 가장 좀 중요시하게 좀 봐야 될 척도가 이제 뭐 미용실이라고 합니다. 우리 헤어 머리를 자르고 그런 데 있어서 지불한 이 비용 이런 게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기술이잖아요. 기술이기 때문에 뭐 수입을 하거나 뭐 수출을 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척도를 보면 이제 미국의 5월 미용실 가격은 뭐 증가율 한 6.2, 뭐 1982년 이후로 거의 뭐 최고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치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 똑같아요. 주식, 뭐 코인 다 똑같습니다. 가상 자산도 똑같고요. 다 이런 좀 베어 마켓 이제 뭐 우리 한국 상황도 좋지만은 않습니다. 뭐 6월에도 지금 자이언트 스텝에 나서면서 연준이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지금 뭐 달러를 보면 이제 달러 이제 원 환율도 1,300원을 좀 넘어가고 있고 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외환 당국이 달러를 좀 매도를 해서 좀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좀 신기한 게 이런 상황이면 이제 외국인들의 투자자들이 이제 좀 이탈을 하겠죠. 달러가 올라가면 당연히 안전자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고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코인 관련된 주식들은 이제 메인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또 그런 형태를 볼 수도 있는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지금은 많이 힘들어도 향후 장세를 보면 조금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지금 현 시장을 제가 좀 간단히 브리핑 해드렸습니다. 네, 코인가드님께서 현 시장 상황 간단하게 브리핑 해주셨는데요.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청문회에서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트필승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입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현재 뭐 스테이블 코인 아시다시피 이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이제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뭐 트론, 웨이브까지, 그러니까 루나 사태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자체가 안정적인 섹터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다 같은 똑같은 플랫폼이 아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법정 담보라던가 뭐 가상자산 담보라든가 알고리즘 기반이 나와주고 있고 루나 사태로 인해서 물론 이제 공매도 세력으로 인한 하락이 되면서 상패까지 이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다른 스테이블 코인도 무조건 안정적이지 못하다 혹은 아니다 루나랑은 다르다라고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이제 법정 담보 화폐인 이제 가장 유명한 테더 그리고 CBDC 같은 CBDC 말고 테더와 그리고 USDT 이러한 이제 법정 담보 스테이블 코인도 현재는 이제 나머지 지금 불안한 요소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너희들이 발행한 물량에 따라서 뱅크런 상태가 일어났을 때 전체 지급을 해줄 수 있을 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냐라는 의문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런 걸 여쭤보셨을 때 제가 확실한 100% 확답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아직 법적 제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코인 발행사에서 자신들이 내비치고 있는 어떠한 발표를 100%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테더 입장에서도 기존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담보 비중을 발표를 내세운 적이 있었으나 그때도 실질적인 조사를 했을 때는 결과물이 달랐습니다. 그 말은즉슨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제도권화가 들어질 입장이다라고 나온 것처럼 앞으로 제도권화가 된다라고 해서 나쁘게 본다 혹은 이렇게 이제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고 분명 그 안에서는 불안 요소가 있을 겁니다. 어떠한 이제 분명히 조사를 들어간다라던가 제도권에 들어나가기 위해서 어떤 물량 조절이라던가 이런 이제 감추려고 하기 위한 어떤 이제 현재 이제 100% 신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수면상에 드러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스테이블 코인은 현재 이제 존재하면서 상생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이따 말씀을 드릴 거지만 디지털 화폐인 이 CBDC 연관성이 있어서 이따 그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좀 이어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지금 뭐 우리 3에로 캐피탈 여기 지금 현재 파산이 일어날 경우에
이제 6억 5천만 달러의 지금 피해가 나온다라는 좀 제가 뉴스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면 뭐 이런 좀 디지털 자산 중개 서비스 회사 보이저 캐피탈이 만약에 이 3A 캐피탈이 파산할 경우 이렇게 큰 손실을 입게 되는데요. 자,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말씀해주신 루나 사태와 좀 연결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좀 셀시우스의 스테이킹 이더 토큰의 최대 보유자죠, 얘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금 거의 청산 위기에 달해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간 투자자들이 이제 셀시우스에 예치했던 이런 좀 이더리움들을 인출하면 만약에 이렇게 인출하려는 그 시도가 계속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뱅크런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뱅크런이 발생하면 셀시우스가 이렇게 보증금으로 이제 가지고 있던 이 발행했던 이제 ST 이더를 대량 보유하고 있던 이 스레브 캐피탈이 이제 무너지면서 좀 한 번 더 암호화폐 시장에 위기가 올 수도 있겠죠. 뭐 유동성 위기도 똑같습니다. 같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에 좀 청산을 당하지 않기 위해 지금 좀 가지고 있던 알트코인들을 좀 다 매도를 쳤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좀 하락장이 나왔다 말씀을 드리고요. 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솔라나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솔라나가 죽다가 살아났어요. 왜냐하면 자, 솔라나도 우리가 좀 다 아실 분은 아실 텐데 뭐 이런 좀 대출 서비스 뭐 솔랜드 프로토콜이라고 있죠. 자, 그런 거를 보면은 뭐 고래들도 좀 엄청난 금액을 예치를 해놨습니다. 예치를 했는데 뭐 빌려서 예치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솔라나 가격이 이렇게 막 하락을 해요. 막 하락을 하게 되면 얘네들 고래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청산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한 번 더 이 암호화폐 시장에 하락이 나오겠죠. 그러게 좀 무서워서 우리 이제 솔랜드 측에서 전화를 했죠. 고래들한테 전화해서 야, 너네들 좀 안전하게 해라. 이렇게 뭐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그 연락이 받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담보금 청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솔랜드 측에서 한 행동이 청산이 이제 장외거래 시장에서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뭐 거버넌스 제안을 좀 통과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것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솔랜드 측에서 개인의 계좌를 좀 뺏어서 이제 정리를 하겠다라고 이제 투표를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은 탈중앙화의 본질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좀 반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중에 좀 많은 반발을 샀다. 그래서 뭐 우리가 사용자들의 자금을 통제하는 거는 탈중앙화의 본질에 좀 어긋난다. 그래서 지금 좀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지금 비스트피스님이 얘기해준 이 스테이블 코인과 좀 엮어서 말씀을 드린 게 한 번 더 지금 우리가 앞으로 터질 폭탄들이 몇 개가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자,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이제 탈중앙화죠. 탈중앙화인데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의 경우 필요한 거는 사용자의 좀 보호다. 그래서 둘 사이에 좀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좀 잘 엮어서 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코인의 탈중앙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비트필스님께서 계속 네. CBDC 관한 네.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네네. 부분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 CBDC에 대한 부분 설명드리기 앞서서 우리 코잉아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탈중앙화적인 부분이 우리 암호화폐에 대한 본질 부분인데 여기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갖고 이제 현재 디파이 시장으로 인해서 현 시장에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서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 요소가 있는지 한번 이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지금 방금 이제 그 셀시우스와 이제 다 엮어서 말씀드린 것 같고,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경기 침체가 심각하죠. 심각한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래 이런 디파이에 대한 위험이 있어서 코인을 다 던져야 되냐? 그럼 또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 우리 암호화폐가 좀 어떻게 쓰이냐를 또 보자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마스터카드가 올 좀 이제 3, 4월 전 세계 뭐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한 3만 명에서 3.5만 명 정도를 상대로 이제 진행한 좀 이제 서베이가 있어요. 서베이가 있는데 그것도 보면 이제 남미 소재 응답자의 51%가 나는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물건도 사봤고 뭐 결제도 해봤다라고 좀 큰 수치의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들도 3분의 2는 이제 기존의 결제 방식과 암호화폐 좀 혼용 위해서 좀 이제 유연성이 좀 잘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들 중 이제 60% 이상은 좀 신뢰할 수 있는 좀 기업이 발행하거나 또 지원하는 암호화폐가 또 투자 또는 결제 수단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지금 뭐 하락을 이렇게 불러왔어요. 그것도 제가 다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뭐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막 사망을 했다, 막 너는 이제 목숨이 끊어졌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아니죠. 뭐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추측들 제가 또 뒤에도 몇 개 또 준비를 해놨는데 이에 대해 지금 또 아나운서님도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탈중앙화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필수님도 거죠? 이제 네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CBDC가 어떻게 좀 개발이 전에 이제 암호화폐 이제 수요가 좀 막 증가할 건지 아닌 건지 좀 궁금하고 그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 이제 뭐 CBDC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중국이 우선 거의 최고 그러니까 먼저 지금 발행을 했죠. 실질적으로 이제 올림픽을 통해서도 선보이기도 했고 그 뒤에 후발주자로서는 이제 미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CBDC 디지털 화폐에 있어서는 이제 화폐 개혁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또 눈여겨볼 거는 화폐 개혁과 이제 패권 전쟁이 되겠습니다. 누가 먼저 시행해내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편화되는 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들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 조금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있어요. 일단 안정성 문제가 가장 클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이제 실생활에 이제 접목시키는데도 정말 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연관성으로서 상생 관계일지 혹은 이제 누구 하나가 죽어날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제도권화가 먼저 스테이블 코인에 들어질 일이 우선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CBDC 같은 경우 4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릴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암호화폐는 지금 법적 제도권 안에서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들이 이제 지금 법적 제도권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만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먼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BDC가 나와준다라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생 관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고 또 만에 하나 스테이블 코인 입지 자체가 줄어든다, 신뢰도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자리를 디지털 화폐가 자리매김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도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민간 업체에서 암호화폐를 만들어지는 것이냐, 혹은 이제 중앙 체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현재 이제 디지털 화폐이냐 개념 차이인 것이지 기술력은 거의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죽이면서 디지털 화폐의 가치만 입혀서 올라간다라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CBDC 이런 거 좀 얘기를 잘 분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자 우리는 정부가 어떻게 운영하는 이제 중앙 정책 이런 것들이 통제가 되지 않는 화폐를 원합니다. 뭐 중앙 정부에서 막 다 컨트롤하고 너네들 뭐 어떻게 돈을 썼고 이런 것들 개인들의 사생활을 다 없애버리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CBDC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암호화폐가 같이 좀 상생을 해서 가게 된다면 좀 더 많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분명 같이 간다고 보고요.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이제 어떻게 지금 상황이 좀 돌아가고 있냐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폭락이 많이 왔죠. 폭락이 많이 와서 지금 계좌들도 많이 좀 힘드시고 그럴 상황인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폭락을 여러분들이 견뎠어요. 만약에 견뎌냈다 그러면 좀 더 견뎌라라고 저는 단언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견뎠는데 지금 채굴자들이 나가요. 뭐 장기 홀더들이 다 팔고 나가네요. 마이너스 75인데 정리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도 따라서 매도를 해야겠다. 전혀 저는 그렇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드리고 자, 지금 사상 최고치에서 약 80%가 하락하는 엄청난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2017년 말 거의 2만 달러의 정점을 찍고 이제 뭐 2만 달러 아니죠. 2008년 3천 달러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이클을 이제 보더라도 한번 그 정도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만약에 이 퍼센트를 제가 지금 계산을 해서 지금 사이클에 좀 대입을 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뭐 13,000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럼 우리들 지금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 많이 힘들어지겠죠. 그러나 이게 무조건 이렇게 간다라고 우리가 예상하고 할 수 있으면 다 공매도 치고 다 숏쳐서 우리들 큰 부자가 될 수 있겠죠. 이 시장 자체를 누구도 어떻게 예상을 100%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유동성이 좀 풍부해야 된다. 근데 유동성이 풍부하려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여러 거시적 경제 이런 걸 보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하시면 들고요. 이런 유동성이 없어지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 보세요. 다 내려가죠. 뭐 어떻게 자금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뭐 지금 규제도 새로 한다. 여러 지금 단체들, 디파이 단체들이 무너져 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걔네들이 좀 빨리 좀 해결이 되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좀 청소가 되면 앞으로 슬슬 올라가려는 준비를 단연코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최고점 대비해서 80% 이상 빠진 거라고 이제 코인가드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그럼에도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왜냐하면 비트코인만으로 지금 말씀드릴 게 아니라 지금 여러 코인들의 움직임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뭐 리플사에서도 이러한 약세장에서도 지금 엔지니어들을 이렇게 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회사에 돈이 없고 뭐 이런 뭐 단기 순이익이 아예 없고 그리고 벌어들이는 돈이 없으면 계속 나가는 이제 그 고정 지출이 심각하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낼 수가 있을까요? 보면 지금 캐나다 뭐 토론토 지역에 뭐 지금 계속 이제 뭐 새로 사무처 설립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리플 이제 CEO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 세계에 뭐 수백 명의 신규 직원을 이제 채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한 것 같고요. 뭐 상당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기업의 뭐 유보율 문제 같은 거겠죠. 유보율이 많으면 이제 뭐 회사가 뭐 휘청거리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런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이렇게 뭐 암호화폐 시장은 단기적으로 좀 위축될 수는 있어요. 위축될 수는 있으나 뭐 천천히 뭐 꾸준히 뭐 달리는 자가 뭐 경주에서 이긴다 이런 말도 있고 지금 우리가 온체인 데이터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뭐 항상 좋아요. 알아요. 항상 좋습니다. 뭐 거래들은 뭐 계속 모아가고 있고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온체인 데이터의 이런 좀 지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데 이런 좀 온체인 지표가 뭐 비트코인의 뭐 단기적 바텀, 뭐 바닥을 다 지져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도 비트코인이 막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좀 아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해봤고 지금 이제 이렇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네, 지금 코인가드님께서 또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가 되게 긍정적이다.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또 갑자기 또 4%대 상승을 했었는데요. 또 오늘 시장까지 해서 비트코인의 동향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비트필승님께서 좀 짚어주세요. 네, 뭐 아까 인사말 나누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시황적인 부분보다도 우리 이제 차트적인 기술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는 그렇게 볼 시점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먼저 증시와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커플링 현상으로 같이 빠지고, 그러니까 동반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우리 증시 자체가 버블이 꺼지고 아예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닌 것처럼 우리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증시가 올라갈 타이밍에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디커플링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도권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현재 원천적인 악재 이슈가 같다 보니까 하방의 압력을 가하는 이유가 같다 보니까 변동성이 크면서 또 이제 하방 압력세, 그 등락폭이 더 큰 것일 뿐 증시와 같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현재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는 지금 단기적인 추세는 이제 양방의 흐름세가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2900선에서 저항대 라인을 맞고 나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는 제 기대감과 같이 여러분들의 기대감과 같이 2900선을 뚫고 나서 지속적인 상승세, 그 다음에 제가 4주 넘는 연속선상에 3400선까지 다다라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저는 과감하게 설명을 드려본다면 2100선까지는 아직 빠질 여력은 남아있다. 2100선까지 빠질 때까지 마냥 기다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지금같이 단기적인 흐름으로 반등세 나와줄 때 스캘핑 및 이런 단타 시점으로 충분히 수익 내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탈 시점, 물론 개별적인 코인들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확실하게 바닥선이라서 물탈 시점인가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께는 조금 더 비싸게 이제 물을 타더라도 확실하게 2100선까지 이탈하지 않을지라는 관점으로 조금 더 여유롭게 관점을 열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비트코인 동향 자체가 단기적인 흐름 좋다. 이번 주말 선상까지는 양봉의 흐름세 유지될 것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3400선이나 가바닥 선상을 설정해 드릴 때도 3400선을 가바닥으로 얘기를 해줬던 제 기준으로서는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그랬던 만큼 단기적인 흐름을 설명을 들어봤으니까 여러분들 알트코인들도 이 방향성에 맞춰서 매매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다른 알트들도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뭐 질리카라든지
동태라던가 뭐 리플 많이 올라와 준 종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동태에서 가장 크게 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에 한정적으로 큰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 단위가 넘어가는 종목들에서 상승 양방의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뭐냐? 워낙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이제 상승세에 비해서 너무나 큰 조정이 와줬다. 그만큼 지금 적은 거래 대금만 가지고도 지금 큰 상승 이런 조 단위가 넘는 종목들에서도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 차원에서 설명을 드려본다면 오늘 BTC 마켓 지금 BTC 마켓을 많이 여쭤보신 분들이 있는데 알파체인 오늘만 해도 400%가 넘고 어제 같은 경우도 600%에 육박하는 상승 종목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업비트가 아닌 다른 바이낸스 기준, 그러니까 코인 마켓캡을 들어가 보시면 현재 알트 종목들이 어디서 가장 많은 매물대를 소화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 만약에 지금 오늘 100%, 200% 넘게 쏟는데 내일도 쏘지 않을까, 오늘 더 큰 상승 보이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들어본다면 업비트 BTC에만 상장되어 있고 그 종목 그리고 업비트에서 거래 매물대를 대부분 소화해낸다라고 한다면 거의 세력일 가능성이 크니까 100%, 200% 쫓아가시지 마시고요. 지금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급하게 상승하는 종목들 따라가시다라고 한다가는 큰 코 다치기 십상입니다. 내 자산이 마이너스 50%, 80% 되는 건 정말 순식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애초에 배제하시거나 차트적인 부분을 설명 들어봐도 여러분 알파체인 봐드릴게요. 1분 봉선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1분 본상 확인을 해보시면은 거래 매물대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BTC 마켓 중에서는 알파체인이 지금 어느 정도 거래 대금 터지고 있지만 지금 40% 넘는 걸 봐드릴게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라는 종목 보시면 1분 본 차트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신 듯 하지 않나요? 거의 이제 코인원에서 있는 코인원 거래소를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인원 거래소처럼 이제 거래 대금 터지지 않는 종목들은 이제 차트적인 활용이 매우 힘듭니다. 매우 힘들기 때문에 물론 1분부 선상 확인해봤을 때 1분기 좀 확인해봤을 때 저항대 라인을 설정해보면서 거래대금을 동반되면서 우리가 스캘핑 관점으로 접근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와중에서 1분봉 선상을 확인해보면서 차트적인 접근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우려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필승님께서 또 비트 동향까지 살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가드님께서 현 시장 상황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지금 단연코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 움직임이 크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알트코인들 순환 펌핑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실 게 비트코인의 그 움직임 잘 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좋은 움직임이 나오려는 그 모습이 보이면 이제 어떻게든 이제 상승력이 좀 적은 알트들을 찾아서 공략을 하시는 이런 방식이 지금으로서는 최고의 방식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 매매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 지금 암호화폐가 이제 여러 지금 닷컴 호황과 비슷하다는 좀 평가를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닷컴 버블이 일어나고 많은 기업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졌는데 기업이 사라짐에 비해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 기술력은 전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발전을 해와서 이 시장,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점점 계속 발전을 시켰듯이 암호화폐도 좀 비슷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 좀 아마존과 이베이 이런 기업들 우리가 보면은 시작은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완전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마존과 이베이 보세요. 얼마나 큰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가격적인 부분만 보면 상당히 어렵고 하루에도 몇십 개의 코인들이 없어져 가고 있죠. 우리가 빗썸도 좀 보면은 비트에 비해서는 빗썸에서 좀 많이 없어진 코인들이 많죠. 그런 거 보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암호화폐 기술을 좀 우리가 얘기를 해본다면 금융 분야에서 거대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효율성을 갖고 있는 기술력이에요. 이 기술이 앞으로 안 쓰여지고 그냥 버려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앞으로 있어야 좀 이런 상승장 우리가 미리 지금 다져가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아까 이 말하기 좀 바로 직전에 했던 그 매매 방식을 좀 여러분들이 잘 구축을 해가시고 그게 너무 힘들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썰전에서 현재 알아봐야 할 이슈에 대해서 한번 두 분이랑 얘기 나눠봤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죠. 지금 비트코인은 살짝 힘든 상황 겪고 있지만 계속해서 성장 여력 보고 계십니다. 저희는 바로 다음에 코인스쿨러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 코인스쿨 시간에는요, 전문가님이 강의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비트필승님께서 더블탑과 또 더블바텀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세 번째 있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도 이제 차트적인 매매 기법과 같이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 이제 시황적인 그러니까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매매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일봉보다는 이제 주봉선상에서 활용했을 때 매우 활용이 용이하다라는 점 인지하시면서 이제 매매 기법 이전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이제 금융 위기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금융 위기에 가깝거나 금융 위기를 대표하는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최근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랑 더불어서 이제 뭐가 있을까요? 러시아 사태가 있겠습니다. 일단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100%는 아니지만 이 코로나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한 묶음으로 볼 수 있는 금융위기의 순환적인 모습을 두 가지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라고 한다면 어땠나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우려된다 보니까 이제 돈을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돈을 찍어내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금리 인하 그리고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다시 활발하게 끌어올렸지만 그 이후에는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제 버블이 낄 수밖에 없어요. 뭐 부동산이라든가 투자자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거의 낮은 금리로 인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평상시에 눈여겨보지 않던 자동차나 부동산도 투자 자산에서도 쉽게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그거를 또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또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잡기 위해서도 다시 금리 인상을 취할 수밖에 없죠. 또 그러면서 러시아 사태를 보더라도 러시아 사태 때문은 아니지만 이제 그 인플레이션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상승 수치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이 러시아 사태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크가지의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고 금융 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본다면 쉽게 말해서 거품이다. 이 거품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또 이제 우리 기업체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투자 자산이 대표적이 되겠는데 금융 위기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오기 전에 대표적으로 이제 1995년도부터 2000년도에 이미 금융 위기가 왔었습니다. 그 위기는 바로 이제 닷컴 버블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닷컴 버블은 말 그대로 이제 인터넷 관련 분야가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작년같이 NFT에 연관됐다 NFT 뭐 이제 현재 협업을 맺었다 NFT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했으면 주식 같은 경우에 상한가 가고 NFT 같은 경우에도 그 섹터들도 갑자기 엄청난 큰 상승세를 보였던 것만큼 그만큼 이제 버블이 꼈었습니다. 닷컴 버블이 꼈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먼저 이제 급상승하고 나서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아무래도 버블이 꼈으면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어떤 행위를 진행할지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양적 긴축이 먼저 올 것 같아요. 돈을 이제 회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풀어놨던 돈을. 네네. 네, 저희 코인가드님께 여쭤보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금리를 계속 올려갈 거기 때문에 이로 인한 좀 부작용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연준은 이제 금리를 좀 이렇게 내리는 좀 그런 상황을 취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두 분 다 말씀이 맞습니다. 금리 인하적인 부분이 있고 양적 완화가 될 수 있겠는데 먼저 이제 금리 인하가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서 가장 먼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고용 지수를 높일 수 있겠다. 쉽게 대출이 되고 저금리로 대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고용 지수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생활에 있어서 월마트나 우리나라 같은 이제 홈플러스 같은 이런 이제 대형마트에 이제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위축이 아니라 소비 심리를 가중시킬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시장의 돈이 활발하게 굴러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금융 위기가 왔다라는 것이 가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아의 잘못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시아가 아닌 이제 은행에서 잘못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우리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시아 입장에서는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 현재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수출을 그러니까 무역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적자였어요. 적자였는데 그만큼 가장 수혜를 받았던 게 중국과 대표적으로 일본이었는데 그 나라에서 너희들이 돈을 가져간 만큼 활발하게 다시 시장에 뿌려야지 다 같이 경제가 상승을 하고 그래서 이제 유동성 있게 돈이 잘 굴러가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경제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저축이 아니라 돈을 잘된 소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투자는 소비가 아니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구해내야 되는데 중국과 일본에서 어떻게 했냐? 미국 채권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채권을 사들이면 사들일수록 돈은 묶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제 경기 침체를 금융 위기를 불러 일으켰다라는 얘기도 있고 반대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은행이 있고 여기다 더불어서 우리 기업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업. 자, 은행 입장에서 취해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은행도 가만히 돈을 내비두지는 않습니다. 투자를 진행하죠. 투자를 진행하고 반대로 기업이 필요하면 대출도 진행해 줍니다. 만약에 은행이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시민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은행에다 투자를 하는데 이 돈을 가만히 내비두는 것이 아니라 은행도 어찌됐건 은행에서 이자를 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익권이 나와야 되는데 투자를 진행했는데 만약 이 기업이 가치가 떨어진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손실을 입겠죠. 근데 은행 입장에서 대출도 해줄 수 있겠고 돈도 찍어내줄 수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대출하고 기업이 만약에 내가 투자한 기업이 떨어져 그럼 쉽게 다시 기업에게 더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줍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기업이 결과적으로 상폐가 됐다, 몰락한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투자를 진행했던 일반 시민들한테 있어서는 엄청난 이제 하락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리고 이제 아까 대표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말씀을 드려봤었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제 위에가 프라임 그리고 밑에가 서브프라임이고 가운데는 이제 A 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급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등급이 있는데 가장 밑에 그러니까 가장 하단부에 있다라는 건 그만큼 신용 등급이 낮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장 많이 저렴한 금리를 발행한다. 그러니까 저렴한 금리를 이제 단행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부동산의 투기성이 과열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자산이 부동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이제 대출을 진행을 하는데 이러한 밑에 있는 등급자들에게도 쉽게 말해 정확한 이제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대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구조가 없었어요. 얘네들이 돈을 갚냐 안 갚냐 그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갚는 와중에 이자 받죠. 이자 받고 그로 인해서 만약 원금을 갚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가져가면 되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손해볼 구조가 없었기 때문에 진행을 했었는데 뭐가 문제냐? 은행 입장에서 단순하게 이자만 받고 있자니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요? 목돈은 한 번에 나갔는데 손해는 보는 구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다른 기업이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파는 거예요. 내가 이 부동산을 대출을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했는데 이 부동산 대출 받은 이 담보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기업에게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파생 상품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다른 파생 상품이 연쇄적으로 나오면서 엄청난 버블이 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에게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디서 하나 삐끗하는 순간 연쇄적으로 다 터져버린다. 실질적인 가치는 1억인데 파생 상품에 의해서 이게 100억의 가치까지도 불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은행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다른 이제 돈도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돈을 다시 쥐어지지 못한다. 이로 인해서 물론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 도움을 줬지만 거기서 정부 정책에서 도움을 줬을 때 받지 못한 기업이 바로 서브프라임이다. 라는 걸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이런 설명을 드려봤고 그 다음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차트 기법을 설명 드려보도록 해볼게요. 오늘은 이제 쉽게 더블 탑 패턴 그리고 더블 바텀 패턴입니다. 설명을 드려보면 보시다시피 이제 고점이 꼭 똑같지 않더라도 이 고점이 맞아 그러니까 똑같거나 혹은 그 상단치에 같이 부응한 수준으로 올랐다가 여기 고점을 뚫어주지 못하고 하락 전환되는 패턴이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대로 더블 바텀 설명을 들어본다면 이제 상승 전환형 패턴의 일종으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꼭 똑같지 않더라도 이 부근치에 왔다가 여기서 이제 가장 정확한 건 매물대가 동반되면서 올라가는 상승 전환형 패턴이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어요. 실질적인 차트를 설명 들어볼 건데 아무래도 이제 더블 바텀이 됐건 이제 더블 탑 패턴이 됐건 두 가지 다 제 기준에서는 일봉보다는 주봉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제 15분봉, 분봉선상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그 연습을 할 때는 기존의 차트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알트가 됐건 물론 이제 BTC 마켓 아까 같이 그런 거 말고 어느 정도 이제 상승장 때 그리고 하락장 때 그리고 횡보장 때 특히 횡보장에서 잘 맞아 떨어지니까 그때 선상에서 15분봉 그리고 이제 주봉, 일봉 선상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데이터를 쌓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더블 탑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고점에서 맞아 떨어지고 나서 여기를 뚫어주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하락 전환이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장 정확한 건 여기서 매물대가 동반되면서 매물대를 보는 것이 가장 같은 포인트인데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여기서 봤을 때 어디서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될까요? 혹은 내가 매수를 했는데 어디까지 기다려 봐야 될까요? 자 가장 중요한 매수는 누구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진행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너무나 최저점의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하겠지만 욕심을 부리다가 여기서 조정세 나는 이거 조정세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다가 여기서 다시 또 양보 나오니까 조정세가 나오고 다시 큰 상승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다렸다가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본절 혹은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수를 진행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분기점에서 매수를 진행했다라고 하더라도 더블 탑 패턴을 이용을 하면서 여기서 뚫어주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여기서 매도를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매수한 사람보다도 오히려 시간적인 부분까지 요소를 따져본다면 오히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블 탑 패턴 이후에 더블 바텀 패턴을 설명을 드려본다면 이것도 반대예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바닥선 부근을 2번 테스트 해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행이 되다가 결과적으로 상승 지금 여기 그림이 잘렸는데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안정세 있게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래요. 여기 바닥에서 매수 진행했다라고 쳐볼게요. 처음 이제 바닥 부분도 확인도 안 됐는데 운 좋게 여기서 매수를 진행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상승을 할 때 기다리고 고점을 막 상승장이라고 생각해서 고점을 기다리다가 조정해 주다가 결과적으로 여기서 매도를 해서 별로 수익을 못 얻거나 혹은 기다렸다가 이제 본절로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두 번 안정세 있게 안전하게 투기성이 아니라 투자 관점으로서 2번 정도 바닥 테스트 해주는 걸 확인을 하고 나서 반등세 나오는 걸 확인했어요. 물론 여기서 더욱더 안전하게 뭐다? 매물대가 동반된다라고 한다면 매물대가 여기보다 더 큰 매물대가 동반된다. 그리고 이제 하방세가 나올 때 매물대도 저조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강력하게 이제 지지선으로서 역할을 수행해낼 가능성이 매우 다 크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매수를 진행하고 나서 충분히 상승세를 노려볼 수 있다. 거기다 아까 뭘 말씀드렸죠? 더블탑 패턴. 여기 더블탑 패턴이까지가 나오는데 여기까지 뚫어줬다라는 거는 엄청난 고수익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관점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블탑 그리고 나서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추가적인 부분은 이제 트리플 바텀이 되겠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 똑같습니다. 3번 진행될 때가 있어요. 지금 현재
더블탑 패턴 위에가 고점을 넘어서 주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락 전환이 된 건 똑같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세 있게 여기서 매수 진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매수 진행하면서 세 번씩이나 고점을 넘어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여기서 매도를 진행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페이크성으로서 만약에 매물대가 동반되지 않고 현저히 적다라고 한다면 반등세를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 안전하게 이 매매 기법만 이용하면 안전하게 매매를 하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반대로 트리플 바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이 진행이 됐죠. 이건 더욱더 안정세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매매 기법이에요. 여기서 진행을 해다가 여기서 놓쳤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세 번까지 확인했어요. 그럼 강력한 지지선 역할이 수행해낼 가능성이 크겠구나. 우리가 안정세 있게 고점을 처음에는 여기 선상까지 노려볼 수 있어요. 근데 아까 트리플 탑 패턴까지 이용해서 만약에 여기까지 뚫어줬다? 그럼 큰 상승 나올 확률이 매우 크겠죠. 그래서 이거를 기법을 이용해서 충분하게 안정세 있게 여기서 매수 진행해서 여기서 이 정도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겠고 또 여기 고점을 뚫어주는 모습까지 확인해 본다면 이 이상의 고점 수익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관점을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매매 기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투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점에서 비트코인이 찐반등인가요? 혹은 더욱더 하락이 올 건가요? 제가 물린 종목은 도대체 언제 상승이 올까요? 3개월 전에 여러분들이 3개월 전에 진행을 했건 혹은 3주 전에 진행을 했건 여러분들은 지금 거의 다 마이너스 30%도 괜찮은 수준이에요. 2달 전에, 한 달 전에 진행하신 분들도 마이너스 50%는 다반수입니다.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면서 제 주변에서 마이너스 80%인데도 손절치고 지금 시장을 떠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안하시잖아요. 그럼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첫 번째, 자신의 그릇에서 넘쳐나는 자금 운용하실 확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만의 매매 틀, 확실한 지표가 없으신 분들. 이 두 분일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하시는데 그릇도 넘쳐나고 매매틀도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시장 떠나시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는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무능과 무지에서 벗어나셔서 자신의 자금을 지켜낼 수 있는 확실한 지표를 삼으시면서 투기가 아닌 투자 관점에 뛰어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든 코인 종목도 같이 가져왔으니까 일단 오후 1시 반에 이제 50분 선상 뒤에 방송에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강의에서 비트필승님이 더블탑과 또 더블바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투자 전략 잘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차트 분석 또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박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쓰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 주제 단타로 수익 낼 수 있는 시장에서 관망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비트필승님께서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이며 또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저희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좀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